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전은식입니다. 아마 어제 이 야구 중계를 보는 대신에 텔레비전 뉴스 채널을 시청했다면 이제 선거는 끝났구나 하며 체념했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뉴스 채널들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이 목요일 발표됐던 전국 지표조사 그리고 MBS 여론조사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이재명의 지지도가 38%에 이르렀고 MBS도 처음으로 39% 고점을 찍었습니다. 둘 다 이재명으로서는 지지도가 고점을 찍은 것인데 문제는 그 옆에 올망졸망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지지도입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도는 다 합쳐도 30%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언뜻 보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제 저는 방송에서 만약 이재명이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전화 면접조사인 한국갤럽이나 MBS에서 40%대 중반까지 치솟는다면, 여론조사에서 치솟는다면 그때는 정말 위험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제 방송을 본 분들이 두 분이나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 45% 기준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평론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탄력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장 선두에 있는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도 다자조사에서는 기껏 8%, 9% 정도이니 보수 유권자들의 신망이 아직 모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럴 만한 계기도 없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중을 뭉치게 하는 후보들의 결정적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6.3 대선일이 불과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대선 판세를 가를 중도층 민심에서 이재명과의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탄핵에 반대를 했던 강성 지지층 결집만 노리면서 반 이재명을 이끌 정책과 전략을 가진 후보가 선뜻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당청, 더 넓게는 중도층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층에게 아주 호감을 줄 정책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부 당직자들은 지금 차출론이 일고 있는 한덕수 쪽을 원망합니다. 이렇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이 없다면 국민의힘 후보 슈스케는 훨씬 더 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진단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가운데 한덕수만한 대중의 반응을 보이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 세 분에게 그런 대망론에 비출 만한 어떤 지지도 결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망론이 보수 진영 지지층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국힘 주자들이 중도층 잡기에 실패한 원인이라는 분석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주자들이 아직은 긴박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을 감동시키는 그 무엇 한마디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어정쩡한 시선으로 보수 유권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변화구에는 아주 젬병인 타자가 타석에 서서 직구 한 구질만 계속 노리는 게 아니라 변화구에 약한데도 커브에 연신 헛방망이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유가 좀 이상합니까? 언론은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윤 대통령을 떼어놓지 못한 국민의힘으로 인해 중도층이 다 도망가고 있다고 썼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어제 방송에 나가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거리로 나온 2030부터 6070까지 세대를 불문한 분노한 대중입니다. 저도 2030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또 광화문에서 2030은 모였더군요. 반대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세력들이 왕창 모여서 지금 또 내란을 중시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맞은편에 2030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35%에 이르는, 그러니까 30%를 넘은 것은 확실하고 한때 40%까지 이르렀던 그 대중이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이 윤석열이 불법으로 구속되고 부당하게 방어권이 제한되어 결국 파면된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후보자는 그만큼 반 이재명의 선두에 있어서 대중의 열망을 모으기 쉽습니다. 자, 또 하나,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가요? 경위야 다르지만 억울한 탄핵을 당했다고 믿는 국민들이 아직도 15%에서 20%는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최소한의 수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모두 지지하고 손을 들어주는 후보는 대선 본선에서 아주 유리할 것입니다. 두 분의 지지로 당선에 충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두 분의 지지가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 또 하나의 시각으로, 이건 정반대 시각입니다. 며칠 전 제가 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 주간과 같은 시각입니다. 어제는 조선일보의 최재혁 정치부장이 글을 쓰더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기대고 윤석열 탄핵에 반대를 한다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60%의 국민이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주장도 일리는 있으며 당연한 분석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60%는 어떻든 윤석열이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재혁 정치부장 역시 이재명 포비아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최재혁은 국민의힘 대선 전략은 이재명의 지지율을 40% 안팎의 박스권에 가두는 것으로, 이 이재명 포비아 전략은 5개 재판을 받는 범법자인 이재명이 입법권을 사유화한 나쁜 정치인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은 이재명이 이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온화한 얼굴을 하면서 정치 보복은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회색 스웨터에다가 아주 온화한 미소, 제가 보기엔 정말 충격적입니다. 최재혁은 이재명 포비아는 빈말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이 안 되는 재임 기간에 4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충분했다. 반대로 이재명이 집권하면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런 법안들의 제동을 걸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은 이날에 발을 붙이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난 총선을 망쳐버린 데다가 큰 그림을 읽지 못하는 국민의힘 잔챙이 정상배들 때문에 총선을 망쳤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윤석열 탄핵 소추를 불렀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안철수 이 두 파벌이 탄핵 소추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결국 이 나라는 시장을 근근히 유지하는 시장적 사회주의, 마켓 소셜리즘, 마치 중국과 같은 이 시장적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중국을 프랑스 정치 철학자들은 마켓 소셜리즘, 시장적 사회주의라고 부르죠. 국가를 부강하게 이끌고 국민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해준 위대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최재혁은 다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을 끌어들이면 개헌도 뜻대로 할 수 있다. 이 후보의 당 장악력을 고려하면 절대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그 글에 나오듯이 저 역시 이재명 정권이 착하고 순한 걸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리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만약 최재혁의 예상대로 이재명이 개헌까지 해서 과거 유신헌법 같은 헌법을 만들고 민노총 같은 노조의 든든한 배후를 가진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과거 빈곤했던 아프리카 국가처럼 전락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리 힘을 쓰지 못하는 걸까요? 김창균, 최재혁뿐 아니라 오래 정치를 관찰해온 이들은 하나같이 국민의힘이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었으라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결정적인 장면으로 사람들은 윤석열이 관저에서 아크로비스타 사주로 돌아왔을 때 그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들에게 한 말, 이기고 돌아왔다, 이 말을 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최재익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중의 민심은 사늘하게 반응했다. 이재명 후보가 회색 스웨터로 이미지를 바꾸며 중도층에 맞춰가는 것과 대비됐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탄핵에 정말 반대를 하고 파면 선고가 나자 그 슬픔을 견디지 못했는데, 제가 정작 놀란 것은 윤석열이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에게 했다는, 이기고 돌아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는 무엇에 누구에게 이겼다는 말일까요? 자, 이 세 번째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일까요? 이 개헌과 세대 교체가 바로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 선거를 좌우할 젊은 시선은 없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어필할 것은 최단기간 내에 국민이 원하는 개헌으로 7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물러나겠다는 공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기 임기 개헌 공약이야말로 이번 대선을 흔들 폭발력을 가진 이슈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국갤럽이 15일부터 3일간, 그러니까 17일까지 실시해서 18일 발표했던 여론조사를 봅니다. 이재명은 야권이 사실상 유일 후보로 지지율은 38%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쳐 김문수, 홍준표가 각 7%, 그리고 한동훈은 6%였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컨벤션 효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갤럽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 후보들과 지지율을 나누면서 혼전 양상만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이 국민의힘 주자들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층에서는 홍준표가 6%, 그리고 한동훈은 5%, 김문수 4%, 한덕수 4%로서 모두 합해도, 한덕수 표까지 다 합해도 19%로서 중도층의 이재명 지지율 40%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망론이 부메랑처럼 돌아왔다고 지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이름을 쭉 열거한 다음에, 선택지를 쭉 열거한 다음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후보를 주관식으로 물은 결과입니다. 어떻든 이 국민의힘 슈스케, 이 대선 후보 슈스케는 이재명 일국 체제와 대비되는 경선 흥행이 기대가 되는데, 한덕수 차출론 이후에 중도보수로 평가받던 오세훈, 유승민, 이 두 사람이 경이 어떻든 잇따라 대선 불출마와 그리고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선 시작부터 김이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언론에 나온 한 수도권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볼 것 없는 집에 대선까지 남은 시간도 별로 없는데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결과가 된 것이다. 어쨌든 이 한덕수 차출론 때문인지 대망론 때문인지 윤석열을 밟고 일서지 못한 때문인지 보수 후보를 결정하는 이 긴박한 순간에 민심의 호응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후보로 나선 주자들이 이 점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8년 전에도 이미 나온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식자들이 예상을 깨고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된 뒤에 이 나라 보수는 정말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에 두 달 뒤에 치른 대선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8년 만에 다시 탄핵의 악몽이 이 나라를 덮친 겁니다. 그것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이기면서 정권의 한 축이었던 여당 대표 한동훈이 배신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판에 한동훈 역시 지금 당의 대선 주자로 나섰고,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도 역시 대권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러니 당은 지금 탄핵의 강이 아니라 탄핵의 바다를 넘어야 할 판입니다. 그들이 왜 출사표를 던졌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라 보수가 다시 괴멸되고 있는데도 17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를 했다가 보류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이 다시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내에서는 신당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간의 단일화 플랫폼이 되려고 만드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덕수를 윤의계인 당의 대선 후보로 영입을 하겠다는 수작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4일 밤 변호인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 누군가가 윤 대통령에게 신당 창당 계획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듣긴 들었는데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중요하다면서 해보라는 취지로 공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의계인이라는 낯선 말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프린트된 패널을 다들 들고 있는 걸 보아서 뒤에 엄청난 재직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은 누구 한 것일까요? 지금 윤의계인이라는 분풀이성 구호에 공감을 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태를 이처럼 몰고 와 결과적으로 이 나라 보수를 다시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면 한동훈을 배신자로 몰아서기 전에 윤석열은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청해야 할 겁니다.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하는 일, 사실 그것이 순리일 텐데 노골적으로 윤석열이 신당의 배우라고 외치면 과연 그 신당에 호응을 할 우리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나라 보수는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할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윤 대통령이 잘못 판단해 선포를 한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죄 프레임, 내란죄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 청구된 불법영장으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방역권도 제한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규정도 무시하면서 윤석열에게 반대 신문권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염된 증거인계 명백한 곽종근과 홍장훈의 증언에 터잡아서 윤석열이 내란 행위를 주도했다고 하여 8대0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말입니다. 그 결정문에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소수 의견을 쓴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써 이 나라 법치는 붕괴되었는데 신뢰할 가치 살아있는 체제진정 최종 승리 가능성을 지금 윤석열이 윤의계인 정당을 밀면서 다시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경선에 출마한 유정복은 윤의계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윤의계인이라고 자위하며 과거 속에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해 행위를 할 것이냐. 어떻든 윤석열 손절 주장이 갑자기 확대된 것은 윤의계인 같은 지나친 발언 때문입니다. 그런 발언이 조명받은 것은 윤석열이 4월 11일 관제를 퇴거해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주로 돌아왔을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발언한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도대체 그는 뭘 두고 이기고 돌아왔다고 한 걸까요? 윤석열은 4월 14일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두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계몽령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과연 그 말이 통했다고 믿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이 결정될 시간까지 불과 제가 헤아려 보니 44일 남았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아직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해온 보수층이 실망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무심해 보이는 중도층과 무당파에게 현재 주자로 나선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과 한덕수는 믿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보름 동안 주자들은 생각보다 큰 신망을 모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찾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나는 중도 보수라고 외쳐도 그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장을 외쳐도 누구도 그를 성장론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정의를 주장해도 그를 올곧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감히 결정적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나은 자를 통치자로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